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1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단원에서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와 국제법, 국제문제와 국제기구에 이어서 세 번째 단원은 우리나라 국제관계의 이해 부분이죠. 우리나라 국제관계의 변화 과정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안보관계, 또 국가 간 무역관계, 국가 간 역사 갈등의 문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서 외교의 중요성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의 국제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입니다. 학습 목표 볼까요? 우리나라 국제관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관계의 변화, 조선시대 구한말, 광복, 냉전 시기, 그리고 탈냉전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 국제관계와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와 수교한 시기 알아보고 그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우리나라 국제관계 정책의 방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역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동아시아 국가 간 무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국의 취약 산업이 타격을 받거나 각국 간 무역 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돼서 무역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 질서는 중국식 천하관에 입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질서였는데요. 중국은 대외 관계를 항상 자신의 의도대로 처리했습니다. 자신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별도의 법 질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는 교황을 정점으로 삼았던 중세 유럽 체제와 유사했기 때문에 대등한 주권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제법 질서가 발달할 수 없었죠. 유럽에서도 근대 국제법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교황 중심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 국가가 등장한 이후부터죠.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주변 나라와 관계를 맺어왔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20세기 초에는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1945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곧 외세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이는 6.25 전쟁이라는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죠.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를 지배해왔던 냉전. 이 냉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완화되었죠.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했던 소련이 개혁 개방 정책 시행하면서 동서간 화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됐고 198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1990년에는 동서독이 통일되었고 91년 12월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냉전이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보는 거죠. 1980년대 초반의 남북 관계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불안정한 양상을 띠었다가 1984년 이후에 남북 경제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또 우리 국력도 신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 1988년 7월 7일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는 남북 간의 소모적 대결 외교를 지향하고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공산권의 개혁, 개방 흐름에 맞추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죠. 정부는 또 소련 및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989년 초부터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90년에는 소련과의 역사적인 국교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91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요. 또 1992년에는 한중 수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가 이제 세계를 상대로 한 전방위 외교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교과서 188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도부터 보면 되고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1950년대 우리 정부는 냉전 체제 속에서 공산진영 국가를 배제한 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냉전이 완화되고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들이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자 우리 정부는 차츰 공산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방 외교, 아까도 언급했었죠.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서 구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했고요. 제3세계의 여러 국가와도 수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이 흐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외교적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연합에 가입했고, 네, 아까 이미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자, 96년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로 OECD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공산진영 국가를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가 냉전이 완화되고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되자 우리도 공산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북방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연합에도 가입하고 OECD의 회원국이 되기까지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관계의 변화, 흐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념 대립이 완화되고 세계화의 진행으로 세계 각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여러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겪기도 하죠.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로 주춤한 이후에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추구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고 있죠. 중국이 미국에 견줄 만큼 대단한 경제력을 구축했지만 군사력에서 아직도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소한 자국이 과거 오랫동안 주도적인 지위를 누렸던 동아시아에서만큼은 옛날의 패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아시아는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죠.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군림하기 훨씬 전인 20세기 초부터 동아시아에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어느 한 국가의 지배적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1930년대 일본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견제했죠. 194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공산당 정부가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된 시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과 또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이렇게 국제관계에서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189페이지 아래 사례를 더하다 부분 내용 한번 볼까요?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자료 1에 보면 쿠릴 열도에 대해서 나오고 자료 2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56개의 섬과 바위섬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남쪽에 있는 4개의 섬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기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 섬들이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홋카이도에 부속된 고유 영토다라고 이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2를 보면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갸오위다오라고 나와 있죠. 동중국해 남서부에 있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된 군도, 이 지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또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을 시료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1895년 오키나와 제도에 속한 자국 영토로 합법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청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외에도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토 분쟁 사례들 보면요. 남중국해에 있는 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간의 영토 분쟁이 있고요.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렇게 6개국 간의 영토 분쟁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국제사회 속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분쟁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관계를 3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두 번째는 무역,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고 있는 미국. 미국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의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북한의 핵 문제가 있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이는 동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 미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여러분 육자회담 들어봤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의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
바로 육자회담인데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을 말합니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에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었죠. 근데 2002년 10월에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감돌았었어요. 미국은 북한한테 핵을 먼저 포기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북한은 미국이 먼저 불가침 조약을 맺은 뒤에 핵 문제 논의하자 이렇게 맞섰죠. 요즘의 모습과 사실 좀 비슷해 보입니다. 육자회담은 북미 사이의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거였어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50여 개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국의 취약 산업이 타격을 받기도 하고 양국 간 무역 수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국가 간 마찰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무역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역 수지라는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상품 수출액과 상품 수입액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이 형평을 잃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무역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수출과 수입이 매우 큰 차이를 보여서 불균형을 이루는 현상인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총액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총액이 훨씬 클 때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가 매우 크다라고 말하거나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하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역사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옛 고구려와 발해 지역까지 늘려 발표함으로써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신뢰 구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이건 중국 사회과학원과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동북 3성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동북공정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 계열 연구 공정입니다. 여기서 변강이라는 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중 국경선과 서로 접해 있는 일부 특정 구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북공정은 중국의 현 국경선 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 적용하여 과거 만주, 몽골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 중세 국가들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강 이남에 존재했던 사만이나 백제, 신라 등을 뺀 고대 한국의 국가들은 모두 중국사로 귀속되고 말죠. 그러니까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만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조선, 부여사, 발해사까지 중국사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가 중국 역사다.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인 겁니다. 역사 왜곡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 지역인 동북 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 3국은 엄연한 한국사의 실체고 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영토로 삼았던 국가들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엄연한 우리나라의 역사, 맞죠?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 연구재단을 2004년에 발족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90페이지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자료 1. 1970년 12월 7일 아침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대인 위령탑은 유대인 5만 6천여 명이 독일 나치스에 학살당한 이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탑이다. 서독이 폴란드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날 브란트는 독일의 잘못을 온몸으로 사죄했다. 라는 신문기사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빌리 브란트 총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료 2 한번 볼까요? 일본의 여야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이곳에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 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 이게 뭘까요? 과거 독일 나치스가 폴란드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의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총리로서. 자, 2번. 그렇다면 일본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일본 정치인들이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이 가장 큰 A급 전범 14명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건데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신으로 받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전쟁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뭐라고 말했었냐면 독일인은 나치의 각종 범죄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영원한 책임이 있다라고 거듭 사죄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의 슈레더 총리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역사가 부끄럽다고 말했고 그에 비해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모두 힘내요. 자, 마지막 내용이죠. 우리나라 국제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자, 학습 목표 볼까요?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서 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네,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는 정치,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물리적 힘에 의한 방식으로 만약에 해결하려고 하면 분쟁 당사국 모두에 큰 피해가 오겠죠. 따라서 국제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교과서 192페이지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 자, 이 해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외교적 해결, 그리고 두 번째 사법적 해결입니다. 192페이지 왼쪽 아래 주제 열기에 보면 거기 신문 기사들의 내용이 나와 있죠. 시리아 사태,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국제연합, 외교적 해결 촉구.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외교적 대화, 결실맺어. 이러한 신문기사 제목들을 볼 수가 있죠. 국제사회가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외교적 해결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는 크게 외교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각각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의 내용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같이 교과서 보면서 꼭 체크해 놓으세요. 외교적 해결은 분쟁 당사국이 충분한 논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분쟁 해결의 원칙이나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는 당사국이 직접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국제 분쟁의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인 국제 분쟁의 해결 방식이라는 거죠. 당사국 간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물론 있겠죠. 이때에는 국제기구와 같은 제3자의 도움을 활용하는 방법도 외교적 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듯이 최근에는 무역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경제 분야의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분쟁 당사국이 외교적으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이것이 바로 사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자,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외교적 해결, 두 번째 사법적 해결. 자, 외교적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고 그게 우선적인 국제 분쟁 해결 방식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사법적 해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법적 해결 방법은 분쟁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제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쟁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결과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을 조금 자세히 보면 분쟁 당사국 간의 직접 교섭을 통한 해결 방법이 있고요. 외교적 해결 수단의 하나로 그리고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정치적 해결 방법에는 주선, 중개, 심사, 조정 등의 외교적 수단에 의한 또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재판에 의한 사법적 해결은 제3자가 법에 따른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여기에는 중재재판 그리고 사법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구체적인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외교적 해결, 사법적 해결 방법 이 큰 두 가지 그리고
두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국제 분쟁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 주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물리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은 자칫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분쟁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외교적 해결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추가 분쟁의 요소도 예방할 수 있죠.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국 간의 교섭이나 제3자의 도움을 활용하는 외교적 방법,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했죠? 여러분 여기 예쁜 별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외교적 해결. 즉, 외교적 해결 방식이 갖는 장점. 뭐라고 했죠? 네. 외교적 해결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추가 분쟁의 요소도 예방할 수 있다. 자, 여기 밑줄 친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과서 193페이지에 보면 서희의 외교 담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란은 정한국을 정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993년 10월 소손령을 총지휘관으로 삼아 80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려를 공격했죠. 당시 거란이 고려를 공격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려와의 외교 관계를 회복해서 송을 정벌하는 데 전념코자 했습니다. 두 번째, 거란은 옛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해서 그 계승권을 갖게 되었다면서 고려가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의 옛 영토 일부를 되찾겠다는 거였죠. 거란의 주장에 대해서 서희는 소손령과 만나서 담판을 짓고자 했습니다. 서희는 국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국도로 정하고 있음을 내세워서 고구려의 옛 땅이 거란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거란이 동경으로 삼고 있는 요양이 고구려의 땅이었기 때문에 고려에 복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 거란과 외교 관계가 성립하지 못한 이유는 여진의 방해 때문이라면서 만일 여진을 내쫓고 압록강 유역의 땅에 성을 쌓아서 거란과 도로를 만들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희의 주장을 거란 왕이 받아들여서 고려와 거란 양국은 협정을 맺고 전쟁을 끝냈죠. 협정 결과 거란이 압록강 동쪽의 280리 지역, 즉 강동 6주를 고려에 넘겨주는 대신 고려는 형식적이나마 거란에 항복해서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송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덕분에 거란은 송과 전쟁을 치르더라도 고려가 후방에서 기습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도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교적 수단을 발휘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합의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죠. 한반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이 국가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과의 인적 교류 역시 매우 활발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군사적, 경제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겠죠. 이를 위해 우리 외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다자 간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방국과의 동맹에 기초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적 교류, 협력이 확대되어야겠고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겠죠. 또 국제법을 외교적 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아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합의에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강대국이라고 해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권위가 있죠.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우리의 주장을 펼칠 때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제 문제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다국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힘을 모을 때 효과적으로 풀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외교가 더욱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 행위 주체가 지닌 외교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교과서 194페이지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공공외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공공외교가 뭐죠?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공공외교는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는 달리 문화, 예술, 지식, 미디어 등 다양한 수단과 통로를 활용할 수 있고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죠. 국민 개개인, 비정부 기구, 기업, 지방자치단체, 각급 정부기관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가 상대 국가의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때 비로소 공공외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전통적 외교와 공공외교의 차이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적 외교는 주로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에 의해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반면에 공공외교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다국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수준의 주체에 의해서 문화, 예술,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거죠. 2번, 시민으로서 참여하여 수행하고 싶은 공공외교의 영역을 선택한 후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발표해보자 라고 했네요. 여러분이 아주 다양한 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앞으로 한글 디자이너가 되어서 티셔츠나 컵 이런 다양한 상품에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을 넣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런 활동을 시민으로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쵸? 이것도 일종의 공공 외교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